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지요? 네. 원래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긍정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 준다기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훈육에 대한 철학, 훈육에 대한 갖고 계셨던 잘못된 신념을 좀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지금 또 세 번째 훈육을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특별히 이번에는 그동안 가졌던 훈육에 대한 정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같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훈육할 때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부모님 생각했을 때 어떤 돌발적인 행동, 또 그릇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즉 우리가 부르는 문제 행동들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행동으로 보는 시선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제 행동이라 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누구 입장일까요? 대부분 성인 입장이지요. 성인이 보았을 때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 무엇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모든 문제 행동에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지 않고 결과만 봤을 때는 성인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이 있지만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긍정의 훈육에서는 그걸 문제 행동으로 보지 말고 실수 행동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인데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본다면 이 아이가 대부분은 성인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말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 행동은 사실은 발달 과정 중에 지극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나 또한 발달 중에 일어나는 생활 주변, 나와 타인 또는 이런 환경 또는 교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규칙들, 어른들이 정한 규칙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훈육에서는 문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 행동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실수 행동이라고 할 때에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목표보다는 내가 이거를 이 상황을 자기가 아동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긋난 목표로 인하여 실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 행동에서 배움을 일으키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주자라는 게 긍정의 훈육의 목표예요. 자, 생활지도의 목표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생활지도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아이들이 혹시 의도적으로라도 저지른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실수 행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옆 친구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옆에 친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어요. 그때 물었어요. 내 장난감 가져갔다고. 근데 이거는 의도한 거잖아요. 내 거 가져갔다고 가져가지 마라는 걸 물었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물은 거긴 하지만 그 행동조차를, 그걸 문제 행동이, 근데 보통은 물면 반복돼서 일어나죠. 그게 그때의 지도를 물지 않았을 때, 물면은 아파, 친구도 아파, 내 물건을 가져갔을 때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서 어른들한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알려줘야지, 이거를 문제 행동으로 보면은 얘는 왜 자꾸 물어? 얘는 왜 사람을 물어? 또 동네 옆집 엄마들끼리 서로 쟤 자꾸 문대, 걔랑 놀지 마, 피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실은 이 아이는 이 상황에서 내 물건을 타인에게 뺏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우지 못했던 실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엔 다분히 얘가 일부러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앞에 타고 가는 아이가 되게 쌩 하고 갈 때 나도 걔처럼 잘해보고 싶어서 쌩 달리다가 그 앞에 가는 자전거 탄 아이를 일부러 박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박았을 때에도 나쁘다고 도덕적으로 혼내는 문제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 아이가 저 아이처럼 따라하고 싶어 하는, 관계 맺는 거에 대한 서투름에서 오는 실수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의도적으로도 다른 아동을 깨물거나 혹시 규칙을 따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조차도 우리는 실수 행동으로 본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 행동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실수 행동을 크게 3수준으로 아들러의 제자인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3수준으로 아이들의 어긋난 행동을 정의를 했어요. 1수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좀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오는 문제 행동, 실수 행동들이에요. 관계 참여의 수준으로 해서요. 어떻게 되나 이 상황에서 환경이나 또는 어떤 교구나 새로운 상대방,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서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럭놀이 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친구 옆에 앉아 있다가 발로 훅 걷어찼어요. 얘는 블럭놀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혼자만 하고 있으니까 친구야 나 같이 놀자라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이 놀이에 끼어들지 모르니까 그냥 툭 건드렸어요. 무너지면 다시 할 줄 알고. 이 정도의 실수 행동을 우리가 1수준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자, 2수준은 적응 단계의 수준이라고 해서요. 사회적인 영향, 즉 중요한 타인, 내가 바라는 중요한 타인에게 기쁘게 하고 싶어서 또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따라 하다가 일어나는 활동 실수 행동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에서 누워서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자기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올라갔다가 심지어 더 멋지게 타려고 거꾸로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친구 앞에 있는 친구와 꽝 부딪히게 됐어요.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하고 싶은, 동일시하고 싶은 욕구에서 오는 실수 행동이라고 봐서요. 이 욕구 수준도 2수준 정도로 실수로 보아줍니다. 세 번째가 여기 보면 생존에 의한 3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욕구에 의한 수준이고 강력한 욕구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 이게 커뮤니티 안에서는 굉장히 문제아로 지적되기도 하고 또 소외되기나 구분짓기를 많이 당하는데요. 사실은 이 생존 단계, 이 아이들에게는 생존 단계거든요.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 경험에 있는 또는 그런 생활 경험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자기는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폭력 또는 어머니의 언어 폭력에 대해서 아이가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신체적인 또는 언어적인 정서적인 폭력에 계속 노출된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 줄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갖는 방어 기제로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왜곡, 이 엄마가 화내는 이 상황에서 엄마가 화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이렇게 차단되어 유리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열심히 그림을 그리거나 뭐 혼자 책 보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감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자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눈이 잘 못 마주치고 다른 사람들의 정서, 특히 희노애락 중에 분노나 또한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친구들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기가 받아온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 또 그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친구를 자꾸 때리게 되고 관심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굉장히 문제야, 부정어로 많이 볼 수 있지만 긍정의 훈육에서는 이 아이는 정말 생존을 위한 자기도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는 생존에 대한 강력한 욕구에 의한 실수 행동이라 보고 지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실수 행동 수준에서 보시면 모든 아이들의 실수 행동에는 어긋난 목표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 어떤 목표가 있냐면 첫 번째, 관심 끌기예요. 지나친 관심.
특별히 영아기 때 많이 일어나고요. 그때 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은 유아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영유아기 때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 행동을 고집하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힘의 오용이라고 해요. 힘의 오용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억압받아 왔을 때 자기도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누군가에게 표출하기를 원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보복하기. 이름 되게 들으면 무섭죠. 그런데 우리 아이나 엄마나 사실 이런 그 갈등 상계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기력 상태예요. 사실 1, 2, 3번 관심 듣기나 힘의 오용이나 보복하기는 눈에 자주 드러나는 실수행동이지만 무기력한 거 이거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지요. 자, 첫 번째 지나친 간식 끌기를 한번 볼게요. 지나친 간식 끌기는 보통은 이런 지나친 간식 끌기를 목표를 삼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온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예요. 항상 특별한 대접을 받고 항상 내 위주로 집안의 분위기가 이루어졌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친척이나 친구들이 왔을 때 자기가 관심을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괜히 때를 쓰거나 막 이렇게 들어 눕거나 오히려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분주하게 막 자기가 막 이거 필요해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 이러면서 엄마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막 엄마 이거 꼭 반드시 통화하는 중인데도 이거 꼭 찾아달라고 징징거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지나친 관심으로 오히려 특별한 대우를 계속 받고 싶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오는 행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대할 때에는 이들의 행동의 목적을 맞춰서 지도하기보다는 지금 관심을 끄는 이 간식 끌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아이의 메시지를 읽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전히 엄마는 너에게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게 행동을 들어놓는 아이한테 바로 앉아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엄마가 통화하는 동안 기다리기 힘들었어.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이제 안아줄까? 잘 기다려줬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행동보다는 그 아이가 갖고자 하는 신념 메시지에 적극 듣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고 타협하기인데요. 지나치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하니까 그때 이 관심을 너한테만 집중할 수 없어를 알려줘야 돼요. 특히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엄마는 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너와 함께 하기 원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이런 일을 해야 할 시간이야.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너랑 함께 있어줄게. 시계를 볼 줄 아는 아이한테는 저 김바늘이 뭐 6에 갈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엄마가 그 다음에 너한테 더 많이 저희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게 그러면 엄마 뭐 시계 몇 번 되면은 엄마한테 꼭 들러붙어 있을 거야. 엄마한테 꼭 붙어 있을 거야.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도 나름 엄마에 대한 배려로 자기 간식 끓는 걸 내려놓고 엄마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거를 충족받겠다고 서로 타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협력을 통해 아이의 긍정적 관심을 얻게 하기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간식 끌기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해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끝까지 또 처리하거나 이런 걸 싫어.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끊었어요. 그럼 이제 보통은 와서 안겨서 앵앵거리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기다렸다는 걸 이제 엄마한테 관심을 받길 원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려놓고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알려줘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관심 끌기로 대하는 것보다 저희 아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가 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제 누구 성인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말할 때 기다리는 걸 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지금 어른과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끝나면 말할 수 있는데, 둘째 아이는 이제 기다려야 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거를 다 까먹어서 엄마가 정말 시간이 돼서 만났을 때는 자기 할 말을 잃어버린다고 꼭 지금 말해야 된다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끝나서 돌아왔을 때에는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 라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이제 그래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괜찮아, 조금 지나면 다시 생각날 거야. 그리고 다시 그럼 기분 좋아지게 어떤 거 하면 좋을까? 라고 선택권을 다시 줘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 보통은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찾고 너무 심한 범위, 뭐 갑자기 마트를 간다거나 이런 제한이 아닌 이상은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시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또 자기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금방 마음을 전하는 실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안심할 수 있도록 안아주기인데요. 보통의 간식 끌기의 가장 큰 목표는 나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안 봐주니까 나 때문에 엄마 계속 분주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런 아이들은 항상 끝나면 관심을 충분히, 그래서 뭐 저는 저희 둘째 아이는 많은 걸 요구하는 편이어서 보통은 물어봐요. 엄마가 5번 안아주면 돼 이렇게 막 얘기하면 뭐 안고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엄마 너무 빨리 해 이러면 천천히 하나 둘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받았다고 했을 때 내려오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까도 안아줬잖아, 지금 안아줬잖아 이러면서 자꾸 거절하면 얘는 계속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목표도 아이가 안아달라고 했을 때도 얼만큼 안아주는데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안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관심 받고 싶어하는 모든 아이들의 특징은 감정이 예민해요. 그래서 금방 올라오기도 하고 금방 올라오긴 하지만 꺼지는 데도 되게 오래 걸려요.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 자기 감정을 계속 슬픈 기분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랠 수 있도록 약간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아줬는데도 계속 엄마가 그때 자기를 수용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나 있을 경우에는 엄마는 이제 지금 5번 다 안았는데 더 해야 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너가 이제 보통은 지금 영유아는 다 아이를 위한 텐트를 하나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 방에 너의 텐트, 너 공간에 가서 조금 마음이 기분이 풀어지면 그때 와. 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나 이불을 주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불안해하는 아이한테는 옆에서 같이 카운터 해주면서 한 10가지 해주는 게 좋지만, 한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은 스스로 조절하는 걸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애착의 물건을 주면서 조절하는 법도 알려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2번째가 좀 힘의 오용인데요. 이거는 정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아빠의 권위로 또는 뭐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사용하면서 훈육을 했었던 결과, 보통의 그럴 때 아이들이 받는 마음은 힘의 오용을 사용하는 이유가 당신은 엄마는 나의 보스가 아니야. 엄마 마음대로 나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마음이 시작하거든요. 이런 힘의 오용은 힘에 어긋난 목표에서 사실은 당사자가 모두 이기려고 해요.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할 때 엄마도 반드시 이기려고 감정을 계속 끌고 가고요. 아이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안 되는지 꼭 이겨서 된다로 만들고 싶어서 계속 버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 양보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힘겨루기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게 된다는 거, 상황이 놓여져요. 근데 승승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엄마가 이기면 아이는 패배감을 느끼죠. 좌절하죠. 아이가 이기면 어때요? 엄마로서의 유능감이 떨어지고 육아에 대해서 또 좌절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사랑하는 자녀를 이겨서 뭐가 좋겠어요. 그죠? 아이 마음에 상처 줘서. 그러니까 힘겨루기에서는 둘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제한된 선택지를 주어서 아이가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자, 비가 오는데 밖에 자꾸 나가자고 해요.
그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요. 그럼 엄마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아이는 계속 나가겠다고 이미 문 앞에서 장화까지 신었어요. 그럴 때 빨리 선택하셔야지 돼요. 단호함에 어떻게 내보낼 것인 건가 안 내보낼 건가 결정을 하시고 내보낼 거라고 한다면 그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10분만 시간 몇 분 동안만 놀고 들어오자. 대신 아니면 뭐 또는 물운동이만 가서 어떻게 하고 오자. 두세 개 정도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 엄마가 밖에 나가지 않는 건 사실 추워서잖아요. 아이 감기 걸릴까 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하기를 해주면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패배감을 들진 않거든요. 두 번째는 긍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겨루기를 막 할 때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5살 아이랑 같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같이 하고 있을 때 얘는 어떻게든지 제품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뛰어나가고 싶어 하고 힘을 막 쓰고 있었고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써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한 거는 긍정의 메시지. 교회에서는 걸어 다니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울음이 막 커질 때 울음을 조금 많이 울면 숨쉬기 힘들어. 제가 선생님이 울음을 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또는 같이 숨을 쉬어줘.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숨 쉬어보자. 라든지 물을 마셔보게 한다든지 하고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네가 교회에서는 걸어 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계속 믿고 말해주는 것. 그게 아이에게 자기의 힘으로 힘겨루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말하지 않고 친절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기라는 말은 계속 이제 아이가 계속 힘겨루기 하고 안 먹어 버티거나 이렇게 잡았는데 버틴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서로 진이 빠질 만큼 힘겨루기가 되어지거든요. 저도 큰아이랑 그러니까 2돌쯤 넘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안 돼, 하지 마 라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고요. 그냥 친절한 말투로 저희 아이가 처음 이제 감정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뭐 기쁘고 좋고 이 정도만 알았다가 영학에서 유학에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세분화돼요, 감정이.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요구했던 것이 바로바로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머리를 이렇게 벽에 이렇게 대기 시작했어요. 상상이 안 가지만 지금의 우리 아이 얼굴 모습 보면 그때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18개월에서 24개월쯤 되면 다 시도해 보거든요. 그때 이마를 잡고 아파 이마를 부딪히면 아파. 왜 화가 났어? 화난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말을 건히 하지 않고 머리를 부딪히면 안 돼. 아파. 이 정도까지 단호하면 얘기해 주시고 그 아이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왜 이걸 하는 거야? 길게 아이가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 너 왜 이러는 거야? 어떨까? 이렇게 상황을 계속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만 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고 기다려 주는 거. 자, 네 번째가 긍정적인 타임아웃 제한하기인데요. 보통의 타임아웃은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너 네 방에 들어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 긍정의 타임아웃은 제한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예배드리자고 저녁 예배드리자 앉으라고 했는데 막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동생이랑 장난감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야 와야지 하고 앉기는 앉았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작하는 기도 좋으니 차례니까 좋으니 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기분으로 기도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욱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네 마음에 좀 사단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마음에 사단을 없애려면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지만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화가 나서 이거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저 마음이 갑자기 훅 올라왔다가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배를 계속 해야 돼요?
잠깐 멈춰야 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예전에 저도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와서 화를 막 내고 싶은 그 상황에 제가 저희 딸에게 요청했었거든요. 조은아, 엄마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이제 저희가 출발할 때 이제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편인데 화가 이렇게 난 상태였기 때문에 둘째 때문에 화가 나서 엄마가 기도가 안 돼. 조은아, 네가 기도 좀 해줄래? 했더니 조은이가 대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조은이의 기도를 받고 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져서 출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지금 내가 그러면 조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조은아,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해 줄게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쭉 이렇게 기도하고 끝났더니 갑자기 조은이가 엄마, 저 방에 좀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좋아, 괜찮아, 얼른 가. 그래서 큰아이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둘째가 눈치를 삐죽삐죽 보더니 자기 방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몇 분 안 지났더니 둘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나와요. 그럼 저희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어떻게 화해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화해했는데, 엄마, 제가 제 방에 가서 제발 수아가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아가 와서 엄마, 내가 언니 장난감 사실은 옛날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를 쭉쭉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내 장난감 수아에게 주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껴들어서 너네 왜 싸워? 누구 장난감이야? 누가 그런 거야? 막 따지고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해피엔딩이 있었을까요? 아이에게 제가 지시하진 않았고 이 아이는 그전에도 자주 감정이 올라올 때 서로 뭐 하기 싫은 일을 권해야 되거나 할 때 아이가 이렇게 텐션이 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때 저는 한 3-4번 권했다가 조은아, 그러면 조금 더 네가 생각해보고 결정해. 기도해보고 다시 얘기해. 그리고 저는 이제 빠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가졌던 긍정의 타임아웃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자기가 화가 났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 자기가 타임아웃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만 3, 4, 5세,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는 이 시간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아이에게 그러면 잠깐 저 텐트로 가서 시간을 좀 가질래?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올래? 라고 제안해 주는 거지. 너 저기 가서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저기 있다가 와.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스스로 감정을 좀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제안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자, 보복하기인데요. 보복하기는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당신도 상처받아야 돼.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아이의 행동 때문에 어른이 상처를 받을 때마다 아이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겨루게 할 때 어른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은 사실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에요. 안갚음과 처벌 대신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감정을 달래주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가 혹시 실수했다면 훈육하다가 뭐 아이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너 엄마 딸 하지 마 이렇게 언어적으로라도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엄마가 아까는 어른답지 못했어 라고 사과를 하셔야지만 아이들 감정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사과를 진심으로 하지 않고 장난처럼 해버리면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 실수할 수 있고 실수했다면 반드시 사과하는 방법, 그래야지 보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아이들이요. 또한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아이가 보통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에도 그 감정을 수용해 주려는 자세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보복하는 아이들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보복하기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치유법은 사랑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주 입버릇처럼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하루에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엄마가 해주는 사랑의 표현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한 것 같아도 아이가 또 물어보면 엄마 나 사랑해라 물어봤을 때에도 사랑해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너만 생각하면 마음에 하트가 너만 생각하면 눈에서 하트가 나와.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핑계 대지 말고 보상하기라는 건데요. 아이가 보복하기를 하면 나도 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나도 우리 아이에게 그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복하고 싶어져요. 아이가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그때 너 엄마 싫다며 너 엄마 싫다며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보복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가 하는 또는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줬던 것들에 대한 구구절절 변명보다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물건을 깨뜨렸다면 그 물건을 깨뜨린 것을 아이 용돈에서 어떻게 갚아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요. 3가지 정도는 아이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복도 하고 싶어지고 힘을 사용하고 싶어지고 하지만 무기력 아이들은 그 정도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가장 자잘한 상태의 아이를 말해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애야. 나는 잘 못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이를 믿고 그래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고요. 또한 연습해 가는 과정의 시간이 많이 제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은 변화에도 충분히 격려를 해줘서 우와 어제는 그래도 10분 동안 울었는데 오늘은 벌써 3분 만에 끝났네 이런 거 있죠. 어제는 청소할 때 안 하겠다고 많이 뗐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청소하자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바로 달려왔네. 이렇게 그때그때의 작은 변화를 크게 칭찬해 주는 게 아이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통은 무기력한 아이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마다 완벽한 부모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갖는 표현이거든요. 두 부모님이 너무 완벽주의거나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면 기대치가 높아서 아이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만큼 도달하지 않아서 늘 아이를 대하는 멘트와 비언어적인 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계속 부모님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실패감을 갖게 되고 무기력해서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네가 가진 이런 실수들, 도달하지 못한 목표들은 계속 배울 수 있는 기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어요. 한번 펴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한테 주면 이제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나를 피려고 하고 저는 이렇게 안 피려고 하는 게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피려고 그 사람도 하고 저는 절대 안 피려고 주먹을 쥐겠죠. 이 주먹을 빨리 피게 하는 방법 뭐 있겠어요? 바로 요청하는 거죠. 주먹 좀 펴주면 안 돼? 그러면 주먹 펴지겠죠. 이 이야기가 바로 아이들은 감정이 좋으면 모든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을 나쁘게 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변화되게 기다리지 말고 요청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주면 엄마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더 행복해. 엄마가 너가 이렇게 행동할 때 엄마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져 라는 충분한 동기의 부여를 주고, 보통은 싫어하면 이제 저희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막 일어나기 싫어서 징징거릴 때 제가 발바닥에 막 뽀뽀했거든요. 화내지 뽀뽀하면서 쪽쪽쪽 하니까 간지러워서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행동을 고쳐야 되는 훈육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은 그냥 감정을 수용해줘서 감정만 좋게 바꿔주면 저절로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긍정의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 좋아지면 행동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행동이 문제 행동이 아니라 실수 행동이고, 실수 행동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는 충분히
이해하신 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향해서 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